네,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쪽 저쪽에 다 강한 비판을 해주시는 두 분이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스튜디오 약간 공사가 있어서 지금 3층 스튜디오로 내려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기. 3층 더 친숙하시죠? 그렇죠. 3층에 그때 오셨던 썰전. 데가 3층입니다. 네, 네. 썰전 라이브 했던 네. 저쪽에서 이렇게 테이블 놓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립네요. 지금은 다 치웠어요. 주황색 테이블이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영화 상품권 좋은 의견 주신 분 선정해서 소개하고 일단 영화 상품권은 무작위로 두 분께서 먼저 웃는 순서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주제는 사교육 경감 대책과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인데 먼저 윤 정부의 사교육 소탕 작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이게 킬러 문항이다라고 몇 가지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빼고 공교육 과정 안에 있는 적절한 난이도의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공공 컨설팅, 대입 진학 컨설팅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쭉 내놨었는데 혹시 점수를 준다면 뭐 평가 좋습니다. 판례를 드렸는데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네, 먼저 했으니까 49점. 저게 뭔 대책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뭐 해오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왜 지금 2주 동안 이 난리를 부리고 있느냐라고 예. 좀 항의하고 싶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 저 발표되고 나서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혼란이라는 단어를 쓰셨네요. 그럼 이제 사교육 시장만 자 이제 2024년 수능 대비 특별 무슨 컨설팅 뭐 학원들만 더 신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맨날 하던 얘기예요.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했다라고 예. 하면서 출제 근거까지 다 제시를 했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했냐면 공교육 범위 바깥에 있는 킬러 문제를 없애겠대요. 그럼 여태까지 뭐 했어요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 더욱더 경악스러운 건 뭐냐면요. 자 킬러 문제 이런 겁니다라고 이렇게 딱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은 저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풀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그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배우는 학생들이 그 문제가 정말 킬러 문제인지 아닌지 그 학생들이 잘 알거든요. 그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정답률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공개 안 해요. 뭐예요? 이제 그럼? EBS 추정으로 국어 14원 36% 정도 정답률이 나올 거다. 36%가 그러면 킬러 문제예요? 48%가 추정되는 문항도 있긴 있었습니다. 아 이거 5% 이내 정도 돼야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게 어떻게 킬러 문항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오후에 잠깐 풀어봤거든요. 네. 저도 이제 대입을 2번 치러봤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치르셨는데요. 꽤 됐죠. 어떻게 장성철 풀어요? 수상 이듬해 치렀습니다. 아 그래요? 이듬해 치렀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렵기는. 어렵죠. 어떻게 풀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장 소장이 얘기했듯이 그 교육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 같다. 점수로 계량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대책을. 그래서 저는 혼란이라고 썼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오늘 이조 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지난 3년간의 킬러 문항과 올해 6월 모의 평가의 킬러 문항 공개를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킬러 문항이냐? 그럼 예. 정답률을 공개해라. 킬러 문항이라고 이렇게 내놓는 근거가 뭔지를 얘기해라. 어려움은 킬러 문항이냐? 어느 정도 어려워야 킬러 문항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 난이도 조절과 관련돼서 변별력을 주면서도 뭔가 이게 좀 그 교육 과정 내에서 그 배운 것으로 출제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게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 출제 기법 고도화가 만약 교과서 내에서 출제한다 그러면 그건 변별력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뿐더러 그게 무슨 수학 능력 시험이냐?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그런 예전에 면에서 이제 교과서 달달 외워서 시험 보고 아니 그러니까 했으니까요. 그건 예전 얘기잖아요. 학력고사 예. 시절에 지금 이제 그러지 말자고 수능을 도입한 거고 특히 이제 수능의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 보는 지문을 갖고 푸는 겁니다. 처음 보는 지문이지만 그 이 문해력이나 또 그 문해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지금 킬러 문항에 이 잘못된 출제 예. 사례로 꼽히는 게 그런 비문학 문항들이잖아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수능이 많이 남았으면 괜찮아요.
설왕설래하고 갑론을박하면서 이게 뭔가 이게 합의점을 의견을 찾아갈 모아가니까. 텐데 5개월 남았잖아요. 당장 5개월 뒤에 이제 이 출제될 수능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지금 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혼란과 일종의 이제 공포심에 빠져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름 방학에 사교육 시장을 또 한 번 자극할 거예요. 2023년 수능 출제 경향 대비 쪽집게 상품들이 사교육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애초에 사교육을 진정시키고 경감시킨다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그 문제 지적을 하고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이 대책을 내놔가지고 오히려 혼란을 더 키우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학부형 지났습니다 이미. 진짜요? 네, 수능 다 저는 봤어요. 한 명 지나고 한 명 아직 안 지났는데 네. 약간 와닿는 게 좀 있습니다. 요거 지금 한 분이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드리면 인태준님이 보셨습니다. 도대체 몇 % 정답률이 킬러 문항인가? 대머리의 역설 아닌가요? 머리카락이 몇 올 있어야 대머리인가요? 라는 역설적인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정답률이 어느 정도 돼야 킬러 문항이라고 보십니까? 5% 이내에 되지 5%. 않을까요? 2, 3% 정도 돼야. 그러면 이제 한 진짜로. 1등급 정도가 되는 건데. 예. 그리고 킬러 문제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정말 확대되고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다. 약자인 학생들을 너무나 어렵게 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6월 모평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제시한 거는 7개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예. 지금? 7개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킬러 문제가 전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돼버렸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교육에서는 더욱더 혼란스럽겠다고 말씀드리고 예. 저 발표를 하고 나서 하나의 그 댓글 달린 것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사에 댓글 달렸는데 정작 킬러 양산해낸 가형 문제는 있지도 않고 국어는 EBS 연계 지문을 킬러라고 곤란했다. 이게 뭐냐? 이런 식의 댓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지로 대통령의 말을 입증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눈치챘어요. 이조 교육부 장관께서 자 6월달 모의평가에서 우리 킬러 문항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라고 하지 않고 최근 3년간 했던 킬러 문항 한다라고 한 거 보고 6월 모의평가에 킬러 문항 별로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이제 국어 선생님들한테 제가 제 주변에 좀 몇 명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6월은 국어가 그렇게 네. 어렵진 않았다. 네, 네. 수학이 좀 어려웠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킬러 문항이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네, 네. 또 그런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 일단 킬러 뭐- 문항이라면 정답률이 몇 % 정도 돼야? 적어도 10% 이내여야죠. 10% 이내야 된다. 근데 아마 지금 교육부의 오늘 발표로 봐서 지금 정부가 원하는 정답률은 한 40%에서 뭐 70% 사이의 정답률 이 정도의 난이도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쉬운 수능이라고 치고 변별력을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내가 틀리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맞추는 게 두렵다라는 이 수험생들의 말하자면 이 수능에 대한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등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맞추면 이제 등급이 아니 밑으로 상대 내려가죠. 평가를 통해서 일렬로 줄을 세우는 그런 시험 제도를 놓고서 쉬운 문제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물론 지난 몇 년간 그 수능 문항 중에 좀 해도 너무한다라는 문항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 예. 또 그런 어떤 변별력을 기회 삼아 이를테면 뭐 일타 강사들이든지 대형 입시 학원들이 상당한 영리를 취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게 이제 수정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나서서 지시해가지고 할 문제냐. 그리고 이렇게 교육부가 그 대통령의 말을 사후수습하느라고 예. 현장의 혼란을 무릅쓰면서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의 대입제도에 혹은 사교육의 모든 문제도 아니고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런 혼란을 계속 부추길 문제냐라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지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일단 뭐 공무원들 사교육 시장의 부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건 맞지만 맞죠? 이렇게 성급하고 디테일 없이 가는 거는 문제다라는 것 쪽이고요. 저는 교육부 뭐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 다 영혼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 생활을 하셨었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영혼 있는 공무원 생활을 했었고, 예. 근데 직접 예. 행정부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은 그 입맛에 맞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정책들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정상윤 차관 작년 2022년 예. 9월달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 과정을 벗어났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난이도 조절 내지는 변별력을 위해 출제했다. 작년 9월 달에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난 22일 날은 이렇게 말을 바꿔요. 수능 출제 당국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다. 예. 이렇게 그때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정상윤 차관이요? 진짜 정상윤 차관인지 저 묻고 싶어요. 뭐 이렇게 정상윤 차관 말씀이신 거죠? 네, 정상윤 차관. 또 하나가 이제 사교육 시장의 카르텔을 언급을 했는데요. 아, 장상윤 차관. 네, 예. 그걸 대통령이 나서서 카르텔이다, 문제 있다. 그건 이제 수사를 시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짐작을 가지고 내가 이 교육부에 몇 차례 지시를 했는데 담당 국장이 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카르텔이 있다. 이런 정도의 어림짐작을 가지고서 이제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마치 사법 처리에 나설 것처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일종의 불안을 조장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일타 강사들에 대해서 몇몇 언론들을 비롯해서 특히 국민의힘 같은데 이게 이제 이른바 86세대라고 하는 과거의 운동권들이 대거 사교육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이런 식의 말하자면 영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그런 이제 정치적 공세를 펴는데 근데 지금 대표적인 일타 강사로 거론되는 분들 나이대가요 40대 초반입니다. 네. 586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 586 중에 일부 사교육 시장에 성공했던 분들 대부분 거기를 이미 떠났거나 아니면 은퇴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치 공세까지 포함해가지고 마치 사교육 시장을 만악의 근원으로 만드는 것도 물론 제가 사교육 시장에 그런 과도한 말하자면 영리 추구나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정을 얘기하고 법치를 얘기하는 정부에서 합당하지 않은 태도죠. 아니 사교육 시장에 불법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에 예. 따라서 엄중 조치해야 되겠지만 불법이라고 지금 단정할 만한 근거가 뚜렷이 않은데 그걸 카르텔이다. 뭔가 거기에 뭐 중대한 비리나 불법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게다가 그거를 마치 과거에 그런 그 586 운동권들이 그 사교육 시장을 장악하고 이런 식의 행위를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면서 벌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정치 공세까지 취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도해도 너무 과도하다는 일단 뭐 생각이 카르텔을 하면서 몇 가지 신고를 접수했는데 부조리와 카르텔 신고 접수센터에서 받았는데 약 40건 정도가 어제 그 접수가 됐는데 과장 광고, 뭐 의대생 최대 합격 이런 것도 꽤 있나 봐요. 근데 그런 과장 광고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오늘 대통령실 얘기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사법 조치가 필요하면 그것도 고려하겠다. 이권 카르텔 관련돼서 그것도 좀 어떻습니까? 이권 카르텔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가지고 담합이다 이런 사법 게 있으면요. 조치 취해야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면서 이렇게 공포심과 위협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했어요?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은 뭐 했냐고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사교육의 카르텔 때문에 사교육비도 많이 지출하고 대학 입시에서 여러 가지 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지난 1년 넘게 뭐 했냐고요. 예.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든 생각이 앞서 이제 어느 분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일단 그 수험생 학부모를 지나셨으니까 혹시 네, 제가 먼저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 그러니까 직접 학생이 학원 가서 강의 들으려면요 한 40만 원, 50만 원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 많이 버는 100억, 200억 예. 일타 강사들 거기에 제가 온라인 학원에 들어가 봤거든요. 강의 한 해에 2만 2천 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패키지로 하면은 11만 원까지 패키지라면 꽤 하더라고요. 비싸죠.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아니, 패키지로 보니까. 하면 11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강의료보다는 상당히 싸잖아요. 그렇죠. 이제 100억대, 200억대 이런 일타 강사를 얘기하는데 네. 사실 인터넷 강의로 그렇게 버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격은 떨어지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좀 보편적으로 하게 되는 그렇죠. 강의담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게 강남 대치동에 와서 그 직접 강의를 못 듣는 학생들은 온라인 예. 강의 들을 거 아니냐고요. 해마다 40만 명, 50만 명 이렇게 우리가 수능을 보는데 그걸 가지고 막 돈 많이 번다고 악마화하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또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제 소수 정예로 네.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은 킬러 문항을 가지고 가르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중에 또 꽤 있다면 네. 꽤 많은 뭐 수십억대 연봉을 받으면
그런 분들이 좀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일단 오늘 나온 대책 중에는 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요. 어쨌든 수능 출제 난이도를 조정해서 이른바 이제 킬러 문항을 매개로 이제 고액의 그런 사교육을 조장하는 근데 이런 요소를 없애겠다. 뭐 예. 일부 그거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준 킬러 문항을 통한 변별력 이런 쪽으로 벌써 관심이 가고 있잖아요. 항상 사교육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면 거기서 또 사교육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하든 변별력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가 예. 그 변별력을 가지고서 또 다른 이제 사교육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건 지금 외고, 자사고, 특목고 이거 다 유지하기로 했어요. 원래 폐지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외고, 자사고, 특목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중학교 혹은 그 이전 때부터 사교육이 시작이 되고 사교육이 제도교육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수능을 앞둔 사교육만이 사교육이 아닙니다. 그 이전 단계부터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거대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돼 있고 구조적인 문제인데 한편으로는 사교육을 더 자극하고 사교육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고교 서열화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이 대학 그 입시의 최종 관문인 수능의 난이도 아주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고 하는 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 예.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이걸 좀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장기적인 과제로 그 공교육 정상화 또 사교육 축소 이걸 만들어 가야지 하루아침에 뚝딱 몇 가지 한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이 아주 특정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런 혼란을 야기하면서 정작 그 기대하는 효과는 얻지 못하는 이런 식의 정책 혼선을 일으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학부모를 해보면서 사교육비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부터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때는 과외도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소수를 선발하는 시스템이어서 그럼요. 이 소수 선발을 위해서 부모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교육비로 본인의 아들 자식들이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 그거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공급 측면에서 막는다면 시간 제한을 한다든지 비용 제한을 한다든지 뭐 강의당 얼마 조금 뭐 시장주의적은 아니지만 그런 거 말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것도 어려울 들고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어렵죠. 그걸 어떻게 제한을 해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사실은 그렇게 사교육 받아서 명문대를 안 나와도 웬만큼 먹고 살 수 있게 나중에 노동시장이 좀 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또 자꾸 이제 노동시장 유연하면서 뭐 이거 시장 논리다. 그러면서 또 사교육 이게 자꾸 크게 보면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맥락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교육은 사실은 공포 마케팅의 기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력과 학벌로 차별을 하고 또 그게 서열화된 사회잖아요. 여기서 뒤처지면은 인생에서 뒤처진다. 예. 이런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고스란히 그게 임금의 격차, 소득의 격차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런 공포감의 기초에 사교육이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구조적인 대책이 서야 이게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거지 하루아침에 한두 가지 대책으로 뚝딱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근데 마치 이게 무슨 뭐 그 수능 난이도를 낮추고 일부 킬러 문항 때려잡으면 또 그걸로 이를테면 돈을 많이 버는 사교육 시장의 당사자들을 때려잡으면 문제가 해결될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조급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제가 이 문제 나온 이후로 그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한두 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 말씀은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다. 그리고 저렇게 한다 그래서 이를테면 변별력을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이를테면 사교육 시장에서의 이런 뭐 면접 예. 이런 자극 같은 게 안 나타난다고 보장하기가 그렇죠. 어렵다. 어쨌든 구분은 지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난이도만 가지고 저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교육 주체들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이러는지. 대통령까지 나서서 왜 이러는지. 일단 뭐 이제 여당의 어떤 정치인이 얘기했죠. 과거에 이제 교육 관련 수사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쪽의 전문가다라는 표현도 나온 바가 있긴 합니다. 비꼬시는 거죠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을 그냥 서술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뭐 오늘 비가 오긴 했지만 제가 비꼬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썰렁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그제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24일 1년 좀 넘게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1,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1,000명 정도가 모였고 서른, 신경민 등 이낙연계 전현직 의원들도
마중 나왔습니다. 사실 저 정도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조용히 들어온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지금 한참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강하게 맘먹고 나왔어요. 내가 이제 좀 목소리를 좀 내겠다. 일단은 그래도 민주당 얘기 좀 더 가까운 박원석 의원님 얘기도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는 귀국 환영 자리가 아니고 무슨 출정식 하는 것 같았어요. 출정식. 분위기가. 일단 뭐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고 또 이게 막 소품까지 다 갖춰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뭐 흔드는 것도 들고 그보다 더 출정식 같았던 분위기는 이낙연 대표의 그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톤과 매너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원래 엄근진이라는 그쵸. 별명이 따라다닐 정도로 굉장히 진중하고 웬만하면은 목소리 톤을 높이지 않고 물론 대중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중 연설 하시죠. 유세도 하시고. 근데 조금 새삼스러운 그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귀국하시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구나. 지금 액션이나 하는 게 예전에 이제 뭐 총리로서 대정부질문 나와서 했던 모습과는 좀 다르죠. 거의 저거는 선거 유세급 어. 연설을 하신 거예요. 귀국 저 자리에서. 미국서 사교육을 받았나요? 대중연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받고 있는 거.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나 정치할 거야. 정치 재개 선언문으로 읽혀졌어요. 혹시 약해 보일까봐 사람도 좀 동원됐다고 보십니까? 아니, 100% 동원됐죠. 저 자발적으로 나가는 본보다 동원되면 가자. 이것도 동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 왜 웃으세요? 아니 그 동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동원이라고 단정을 해요 그거를. 동원될 수도 있다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으쌰으쌰. 네. 우리가 뭐 동원이라는 게 좀 그런 것보다 자발적으로 가셨을. 으쌰으쌰가 좀 있었다라고 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 말씀의 핵심은 세 단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못 있어서 미안합니다. 다시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딱 세 가지 단락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저 정치할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작심 발언을 했어요. 현 정부에 대한 비난, 비판을 많이 했고요. 또한 자신의 책임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 정치할 겁니다라는 선언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게 저 정치할 거라는 선언을 넘어서서 네. 목표를 분명히 밝힌 거죠.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여기서의 책임이라 함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이잖아요. 결국 예. 경선에서 패배했고 내가 어쨌든 이제 제대로 국정, 못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지 못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어떤 그 실정 이런 것을 만들었다라는 책임을 거론한 거고 그 다음 책임은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못다한 책임이 뭐냐면 저분이 국회의원 5선 하셨습니다. 도지사 하셨어요. 국무총리 하셨습니다. 못 해본 게 뭐 있습니까?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 못다한 책임 하겠다. 그리고 이미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귀국하시기 전에 했습니다. 그 대선으로 직행하겠다. 대선 준비하겠다. 나는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선 준비로 정치 재개를 하겠다. 그냥 정치 재개가 아니고 이 메시지를 분명히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잖아요. 당대표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정말 결선도 못 가고 경선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만큼 대중적인 지지도가 좀 적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과연 그거를 다시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극복하려면요. 호남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호남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아, 이재명 당대표로는 내년 총선 민주당 어려울 것 같아. 우리가 질 것 같아. 일당이 못 될 것 같아. 그럼 누구? 이낙연이 되면 내년 예. 총선 우리 이길 수도 있어. 더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의견과 분위기가 호남에서 나오지 않으면요. 저분이 아무리 지방 다니면서 윤석열 정권 비판을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층 호남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대안제, 대체제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남에서 인정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뭐 호남의 민심이나 정치 정서를 아주 깊이 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장 소장이 얘기했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분위기는 있죠. 이대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으로 내년 예.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달라질 수 없다. 이 분위기는 분명히 있어요. 없는 건 이제 후자죠. 그 대안은 이낙연 이외에는 없다라는 분위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호남은 지금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뭐 이미 어떤 기대도 없지만 대항마로서 혹은 대안으로서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흡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뚜렷한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한 것도 예. 현실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낙연 대표가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돌아오셔서 또 호남을 기반으로 향후에 그 정치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이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낙연 대표가 귀국했다는 것만으로 호남이 됐든 아니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야권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거나 새로운 정치적 기대를 이낙연 대표한테 모으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일부 비명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낙향하시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내에 친명 비명이 좀 많이 다르지만 비명이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를 다 지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낙연 대표는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할까요? 과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제 이재명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 대안으로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만큼 존재감을 보여주느냐 이게 달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호남을 다녀왔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근데 그냥 밥만 먹고 와서 민심은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기자가 갔으면 취재를 하고 와야지 밥만 먹고 오면 어떡해요. 그 친구 뭐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근무 거기까지 잘 못 듣고 이번 지난 주말에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물어볼 걸 좀 죄송합니다. 다음에 가게 되면 또 네. 취재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수능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까지 짚어봤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 돼요? 예, 하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참모라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 당직을 제안하라고. 그래서 뭐 야당 파괴 저지 투쟁 위원장 이렇게 해서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대항합시다. 그 역할을 맡도록 이재명 당대표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으라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예,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으면 우리가 먹을 것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해서 줄 수 있고 크기도 조절해 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물고기가 가두리 양식장을 찍고 나가는 순간 얼마나 더 커져올지 얼마나 더 강해질지 몰라요. 그래서 당이라는 울타리 안에 저 이낙연 전 대표를 가둬놓는 것이 이재명 대표로서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예. 만약에 그걸 이낙연 대표가 거절하더라도 아니 이재명 대표 저렇게 통 크게 저렇게 품으려고 제안을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저걸 거절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판은 이낙연 대표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략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당직을 주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 가두리 양식장 가두리 울타리에다 양식장. 가둬놓으라.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 얘기하셔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가 할까요? 안 들켜버렸는데. 하시겠는데? 그냥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진작 그렇게 통 큰 정치를 하는 분이었으면 진작 했죠. 아니 근데 이제 당 상임 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직이 상징적이지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무슨 뭐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응하는 무슨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할 급은 아닌 것 같고 향후에 이제 당분간 정치 행보의 초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일 겁니다. 당내 예.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그래야 이제 당내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돌아온 이후에 이게 총구를 당내로 돌린다라는 식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또 사실 이낙연 대표가 지금 뭐 대외 전략 이런 거를 연구하시고 그에 대해서 책도 하나 썼다 그래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비판할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강연 정치나 이런 걸 통해서 외곽을 돌면서 뭔가 기반을 다시 재구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댓글들에 대해서 영화 상품권 몇 개를 소개를 하면 저는 왜 안 주셨어요? 저번 주에 주셨다고. 지난주에 드린다고 했죠? 네. 주세요. 잠시 저기 김 PD님? 김 PD님? 예, 알겠습니다. 주세요. 여기 장성철 선생님 영화 상품권 2장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세요. 아니 지난주에 저희 김 PD가 휴가였거든요. 예,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본방에서는 어떤 댓글을 말씀드리면 박우리님 강사연봉 수백억 받겠다고 저런 짓을 했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루카님 시간 때문에 나중에 킬러 문항을 풀어 그런데 킬러 문항에 빠지면 적어도 준킬러 문항 시간이 더 걸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킬러 문항은 이제 일단은 아예 조금, 포기하거나 포기하고 다른 문제에 집중할 텐데 준킬러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 그렇죠. 더 잡아먹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또 준킬러면 아무래도 이제 준킬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큰 대포가 킬러라면 준킬러는 좀 중간 포잖아요. 그럼 좀 많겠지요. 그러네요. 그래서 더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학생들만 이분 어쨌든 말들이 나왔으니까 루카님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볼프강님 EBS 늘린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다. 끝에 한 줄이 있는데요. 이놈들아라고 쓰였습니다. 안 돼.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그쵸? 아예 왜요? 예. 제 마음을 좀 시원하게 대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EBS 특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교육이 줄진 않았습니다. 예. 예. EBS의 이해 뭐 이런 걸로 사교육이 만들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 두 분에게 일단 영어 상품권 드리고요. 또 나온 거 있습니다. 정현님, 정치를 떠나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먹는 거랑 교육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뭔가 그래도 하긴 사교육비 부담은 없애는 걸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가자님, 학생 같은데요. 우리 학교 국어 보면 기절할 거다. 진짜 6월 모의고사보다 더 어렵다. 혹시 그냥 가자님이 고등학생이십니까? 혹시 지금도 접속해 계시면 아직 안 나오는데. 예. 지금 막 뜨는 게 하나 있는데 아프로디테님, 아니 박앵커님 저 무표정으로 어떻게 저렇게 웃겨요? 라고 하셨는데 많이 받으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그냥 가자님 의견 되게 진실될 것. 이 학교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긴 한데요. 일단 영어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부하라고 주지 말아요. 그럴까요? 고등학생인데. 혹시 영화 보러 주십시오. 고등학생은 뭐 영화도 못 봅니까? 영화 보러 가서 이번에 안 됐다고 핑계 대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책임질 거예요, 박 기자님. 그러면 유효 기간이 좀 긴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150일 넘는 걸로 드릴 테니까 수능 끝난 뒤에 보시면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건 찬성. 예. 그다음에 LUCT님, 루시트님, 강남 한복판 대문짝보다 몇 배 되는 일타 강사 광고 얼굴 보면 정말 우라통 터지고 화납니다. 도대체 부모들 등골 휘게 한 돈으로 간판 세웠나 싶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분도 뭐 사실 사교육 좀 부럽기도 하고 짜증나고 내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열도 받고 그러겠죠. 이분도 그냥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화나시니까. 네 분이 다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관련돼서는 역시 루시트님, 앞서 제가 연설과에 대해서 킬러 연설을 받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행운님께서는 못다한 책임 대통령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황금님, 민주당은 이낙연, 이재명 말고는 인재가 없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누구 한번 빼고 지금 다 썼어요 이미? 이분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원석 소장님 의견 줘서. 제 거 드리세요, 제 거. 과감하게. 예, 알겠습니다. 저 주실 거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민주당은 이낙연, 이재명 말고 인재가 없냐라는 황금님도 영어 상품권 그냥 엉격결에 받게 됐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D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